안녕하십니까. VR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2차 시가 되겠는데요. 이번 챕터까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우리가 이제 VR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이론적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4주차부터는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 이제 위주의, 직접 이제 유니티도 한번 깔아보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영상 준비는 지금 현재 3주차 수업까지를 준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동영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만나서 이제 조금 우리 수업을 진행할지,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3주차까지는 이제 이론적 배경 지식을 이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주차, 2차 시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 있죠? 이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이 등장한 배경,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사물의 사물 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띵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어제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상적으로 Io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I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IoT 기술들이 가능하게 된 거, VR도 마찬가지고 가능하게 된 거의 가장 기본은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환경. 그러면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된 거죠. 백그라운드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네트워크 속도와 함께 발달하면서부터 사물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VR 장비, 이렇게 앞에다 쓰는 이제 HMD라는 장비도 사실은 이 HMD 장비는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장비일 뿐이에요.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장비일 뿐이고, 어딘가에서는 어떤 컨텐츠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구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용량이 작아요. 근데 이제 텍스트 파일보다 이제 더 큰 게 이제 멀티미디어에서 다뤄드렸지만 이제 그림 파일, 그림보다 더 큰 게 이제 영상 파일, 그렇죠? 영상보다 더 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상의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콘텐츠라는 것은 상당히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 처리 능력이 높아야 되만이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기술, 하드웨어 기술이 모두 이제 발전한 상태에서 이 VR이라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이야기 드리면, M2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물과 어떤 사물 간의 연결이 아니라, 어떤 연결된 사물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보거나 느끼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물끼리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사물 인터넷은 가장 기본이 된 게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에요. 이제 끝단에서 서비스를 이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생성은 이제 각종 센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하면 오감이라 할 수 있는 이 각종 센서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CPU라는 이제 장치와 여러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콘텐츠를 이제 서비스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센싱 기술. 그러니까 센싱 기술은 이제 측정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센싱 기술은 이제 이걸로 뭐를 하냐면,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술은 요즘 말하는 이제 5G 네트워크. 그래서 인간과 사물, 서비스, 이런 분산된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선과 무선의 네트워크인데, 우리는 사실은 무선에 가까워요. 무선의 어떤 서비스와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이제 디바이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에서는 이제 만든 게 이제 구글 글라스입니다. 사실은 이 구글 글라스는 안경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육안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된 게서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증강현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뷰를 할 때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어떤 정보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정보였겠죠. 단순한 텍스트 정보였지만 여기에 이제 그래픽 정보까지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약간의 몰입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사실은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삼성 오클래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상현실. 근데 이제 요 장비를 꼭 착용을 해야 되겠죠? 요 장비를 쭉 착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컴퓨팅 장비를 통해서, 여기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여기에 이제 사진이 있다. 그럼 요거를 VR로 보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약간 팔자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팔자 형태로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입체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HMD 장비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하고 여기하고 정확하게 접합을 하게 되면 마치 360도 가상현실이 가능하게끔 보이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요런 형태로 만들어요. 요런 형태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요 장비를 통해서 요거를 뷰하는 거죠. 이렇게 뷰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비싸죠. 비싼 장비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초기 단계니까 그 구글에서 보면 카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종이로 되어 있는데 구글 카드보드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장착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스마트폰에 업로드하고 스마트폰에 구글 카드보드에 장착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워치라는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농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팜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뭐 스마트홈,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센싱 기술이에요. 센싱 기술이고, 이 스마트폰 기술과 이제 관련돼 있죠. 사물인터넷은 화재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라면 VR 같은 경우는 이 화재를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안전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정비를 한다. 근데 이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정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운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뭐 게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야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VR은 수많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시간 촬영 관제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려있는 단말기와 그 위성과의 통신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구름을 클라우드라 그래요. 구름을 클라우드로 하는데 이 클라우드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 단말기는 점점 소형화돼요. 그리고 이 단말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그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환경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말기들의 요 크기는 점점 소형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몸에다 걸치는 웨어러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또 별개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 별개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융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하는 이런 기술에서 어떤 효과적인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게 산업에서 시너지를 만들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데이터 서버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할 수가 있고, 사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뭐 전자상거래도 할 수가 있고, 뭐 고객 관리나 뭐 전사적 자원 관리나 공급망 관리,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모두 클라우드에 존재를 하겠고, 우리는 여기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수신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AWS라는 게 있어요. AWS. 그러니까 AWS는 이제 A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약자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웹하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웹하드나 뭐 네이버 드라이버나 구글 드라이버 이런는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개념들, 플랫폼에 이제 각종 서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이제 사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의 장점과 단점 이야기 드릴게요. 클라우드의 장점. 자, 장점. 자, 꼭 필요한 자원만 선택해서 구매하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말기를 구입을 하고 이 단말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앱이라고 할게요. 앱들을 이렇게 깔아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저장 스토리지 공간은 많이 차지할 것이고, 이 메모리가 여기가 많이 차지하면서부터 다른 서비스를 할 공간이 적어지면서부터 뭐가 되냐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의 어떤 수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메모리를 중요시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신 분들은 SD카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는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SD카드라는 어떤 이 보조 기억 장치가 없다면 메인 메모리에다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죠. 근데 이 메모리라는 게 저장 공간일 수도 있지만 속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늦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만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렌탈 개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깔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내가 빌려서 일정 기간만 사용을 하고 그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사용 환경 변화에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단점은 아직까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클라우드가 존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진 구조, 마치 이제 중앙 집중형 구조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개의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나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긴 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수많은 어떤 사람, 물건, 어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말은 이 보안성 측면이 중요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안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보안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우리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보안 요소는 지켜줘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기밀성이라는 거예요. 기밀성. 기밀성.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요소까지 가면은 이제 인증이나 부인 방지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는 조금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 기밀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되어 있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은 뭐냐면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사실은 0과 1이라는 이런 이진 데이터로 저장되는데 뭐 0을 1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해커들이 뭐 어떤 공격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기밀성을 보호한다는 말은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고 암호화를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게 암호화가 풀려가지고 누군가 접근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근했을 때 최소한의 그 접근해서 데이터는 변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해독이 되고 데이터가 변조됐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허가된 사용자만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보안 3요소가 갖춰져야만이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안의 문제. 이거는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어떤 우리 서비스나 뭐 VR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모든 서비스들이 이런 보안 3요소의 기준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먼저냐, 보안이 먼저냐,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기술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단점. 주요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경우 보안상 문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작업을 할 때 표준화 준비가 미흡하며 인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단계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하는 단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VR을 HMD라는 장비를 가지고 보고 할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HMD 장비가 필요 없이 어떤 강의실이나 어떤 공간이 홀로그램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 먼저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오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이제 과금 체계. 그 서비스 보안. 그다음 보안 및 계정 관리. 다중 공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인공지능,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인공지능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크게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는 어떤 수치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성도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영상들, 소리들, 이런 것 다 비정형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이동을 할 때 CCTV에서 촬영된 영상도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아직은 뭐 데이터 자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예전의 데이터들은 처리할 때 이제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프로세싱해서 만들어진 게 인포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를.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너무나 방대해요. 마찬가지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CPU라는 이런 장비로는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GPU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PU 서버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게임이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성능이 좋은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게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어떤 그 딥러닝이나 계산을 하고 분석하는데 이 빅데이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U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뭘 하게 돼요? 빅데이터를 어널라이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떤 필요한 곳에 가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에서 유능한 직군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뭐 사문에 때는 기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분석을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GPU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훨씬 빨라지니까 처리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하는 거겠죠. 앞으로는 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대단한 회사지만 아주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다니시면 핸드폰 잊어버렸어도 어때요?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 번호도 복원할 수가 있고 내 일정도 복원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어디 있네요? 다 구글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구글은 우리한테 각종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 정보를. 그러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데서 쓰려고 하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이게 진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탑 클래스는 사실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인공지능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학습을 시키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에 사람처럼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결론을 내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얼마나 빨리 분석하느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알파고도 바둑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바둑을 잘 두세요.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바둑을 두는 방법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이제 알파고고. 그 다음에 이제 와스는 암 진단 로봇이에요. 우리가 이제, GPU라는 뇌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랭귀지로 학습을 시킵니다. 파이썬이라는 이런 각종 랭귀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은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정의를 내는 것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데이터 양은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메테라, 1테라, 2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제타바이트 수준입니다. 테라바이트, 제타바이트 수준. 정형 데이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포함된 형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똑똑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도 있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 아마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요거를 뭐 가치를 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유능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라도 우리 이제 교양 수업이지만 VR 하기 위해서 오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 특성 보면은 대규모 데이터고, 데이터 변화 속도 빠르고, 데이터가 다양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요 처리가 이제 GPU가 하는 거예요.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고, 통계도 돼야 되고, 크롤링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 돼야 되고, 정보 검색,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시멘틱스, 그러니까 신경망 이론까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분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수업을 할 때 우리 수업에 필요한 이론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3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을 이제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우리 이제 수업을 이제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3주차 2강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